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봉원입니다. 결국 민주당 공천의 최대 뇌관이 터졌습니다. 민주당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시켰고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폭발 일보 직전에 민주당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총선을 43일 앞두고요. 여야 수장은 오늘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한강벨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갈등의 최대 내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끝내 컷오프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의 절대 다수인 친문계를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거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한테 말이라는 건 무겁죠. 이재명 대표께서 용광로라는 표현까지 써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통합과 단합을 위한 상당한 노력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왜 공천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성동 갑은 전현희 후보자를 의결하였다고. 진짜 만약에 중성동갑을 뺏기잖아요. 여기가 격전지예요, 격전지. 이재명 대표 책임져야죠.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공관위원장께서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오늘 오전 11시 45분에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다는 그런 취재 기자들의 보고가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총장 안에는 이재명 대표도 있는데요. 분위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니까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표님 말씀을 안 하시고 사진으로 의총장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서 저희가 뉴스9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해드릴 거고요. 일단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초 오늘 오전에 대장동 재판에 참석할 거라서 의총에 못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재판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요. 의총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아까 보셨던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한 뒤에 대표에게 모두 발언하시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발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진입니다.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고요.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표정인데 그 뒤로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그 옆에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는데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 지도부 친명 의원들이 의총장 앞에 앉아 있었다면 비명 컷오프 사실상의 컷오프를 당한 하위 10%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 윤호중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뒤쪽에 의총장 뒤쪽에서 역시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하위 10%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 그리고 송갑석 의원도 표정이 좋지 않죠. 윤 의원은 지금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지그시 감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당의 결정에 불복해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노웅래 의원도 의총장에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깎지 못한 수염이 인상적인 그런 사진입니다. 자, 송권
본부장님.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릴 겁니다만 이 의총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그런 컷오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나서 바로 비공개로 들어갔죠. 이재명 대표가 그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비공개로 들어갔는데 지금 간간히 기자들의 현장에 있는 그 의원들과 취재를 하는 모양이에요.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어떤 도발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낸 의원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아직 브리핑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이 상황은 그 이재명 지도부가 상당히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숱한 경고가 있었는데 친명, 특히 친문 쪽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고음을 날렸음에도 선을 넘어버렸죠. 이렇게 예. 되면은 친문, 특히 그 친비명 중에서 친문 쪽에서도 임계치가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공천 파문은 민주당의 공천 파문은 임종석 컷오프 전과 후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석 컷오프 전까지는 주로 말로 이렇게 이 반발을 했죠. 네. 이수진 그 의원이 이선 후퇴, 이재명 이선 후퇴하라 이런 이야기 또는 이재명 대표 불출마 선언하라 이렇게 말로 했습니다. 그 임종석 컷오프 전에는. 그런데 컷오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행동으로 할 거예요. 지금 당장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했고 오늘 또 민주당 탈당 선언이 또 있었죠. 네. 박용춘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그것도 뒤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 행동으로 나가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당내에서만 있을 것인가, 당 밖으로 뛰쳐나와서 행동을 하고 거기서 지금 그 새로운 그 미래 그쪽으로 이낙연 신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또 친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을 할 것인가, 이런 그 방법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네. 행동을 하는 양상이 지금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컷오프, 임종석 컷오프 전과 후는 완전히 파문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 전과 그 후는 다른 민주당이다.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송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가이드를 바탕으로 오늘 시사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신 이재명 대표와 갈등설이 나왔던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이 당내 공천 파동에 대해서 먼저 의총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위 평가자분에 대한 개인 연락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 차례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원장께서 당초에는 열람을 해줄 것 같다 하다가 당원 당규를 이유로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문자를 날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절차 자체도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설날을 전후해서 우리 당에 상당히 경고등이 울리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지도부 투톱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의 공천 갈등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절차가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 당의 경고등이 울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를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러이러하게 대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그런 일 하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원내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 아주 빨간 경고등이 있는 것이다.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천을 관리하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천관리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공관위에서 공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공천을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권한도 없어 보여요. 그냥 공관위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옛날로 따지면 거수기 역할밖에 하는 것이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공관위가 제대로 굴러간다면 그나마 공관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텐데 공관위가 형식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 불만은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한테 그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의총장 상황,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지금 급박하고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전달 받으시고 계신가요? 네, 의총은 끝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총장의 분위기는 많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의원들 여론조사 선정 업체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어떤 경선 과정에서 공정하게 되었느냐, 투명하게 되었느냐 이러한 불만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은 크게 봤을 때는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갈등이 이제 도화선에서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중구 성동갑의 어떤 공천 배제에서 시작이 돼버렸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사퇴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친문 격돌의 분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어쨌든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을 대표해서 정제된 언어로 저는 지도부와 공관위에게 어떤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도부와 공관위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최근에 저는 그 민주당에서 네. 친문 의원들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친문의 어떤 세력이 집단 행동으로는 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이 지금 현재 친문 주류는 수도권에 많이 포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1000표, 2000표로 갈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단계적으로 분석을 좀 깊게 해볼 테니까 뒤에서 다룰 내용은 저희가 또 말씀 중에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의총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발언 안 하셨나요? 홍영표 의원님이 있었는데 원종국 실장 프로토콜 얘기 안 나왔습니까? 이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에 대한 의총에서 좀 여러 의원님들 반발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안 주시나요? 오늘 원래 의총 안 오기로 하셨는데 의총 다시 참석하기로 하신 이유는 좀 말씀 주실까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어떤 말씀? 정호겸 의원님, 지금 그 의총은 끝났습니다만 들려오는 분위기를 보면 비속어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도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오면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임종석 전 실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내분을 좀 봉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선 정도는 보장하지 않겠나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 시켰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이해찬 전 의원이 강력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조언하기도 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과의 경선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컷오프를 시킨 것에 대해서 아마 오늘이 임기치를 넘어가는 날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제가 또 놀란 거는 네. 의원총회를 하는데 대표가 입장하십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수 소리가 저렇게 적은 그랬더군요. 네, 의총도 참 그렇거니와 지금 비속어 나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비속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명문정당이 아니고 문명 충돌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는 마치도 귀담아 듣겠다 했지만 지금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엎질러진 물이고 이렇게 해도 앞으로 총선까지 4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그 친문 내지는 지금 컷오프를 당하거나 불출마한 후보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행보를 할 것인가가 저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게 지금 구심점이 없고 임종석이라는 한 변수가 지금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기는 했는데 참 애매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쨌든 모든 이슈를 전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29일에
쌍특검 재표결까지도 지금 빨아들이면서 민주당 내분이 아마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네네. 장식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주환 실장님, 임종석 전 실장이 내일 11시 4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 결과 오늘 하루 종일 그 지역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참모들과 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왔고 어저께 고민정 최고가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는 공천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온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 당의 어떤 이런 공천 갈등 등을 한 번에 덮을 수 있는 어떤 이슈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래도 임종석 실장을 공천을 주겠지, 전략 공천을 주겠지라고 했던 예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갑자기 이게 그냥 안 된 거거든요. 컷오프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내일 임종석 전 실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이 뭐 백의종군 하겠다. 지금의 민주당을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탈당을 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의 이재명 사당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 노골적인 사당화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되 당의 결정을 수용하지는 않을까.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만약에 진짜 아까 송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해버리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이제는 민주당이 단순히 탈당이 아니죠. 이제는 분당 사태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임종석 실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저는 봅니다. 집단 탈당이 현실화되면 지금 설주환 실장님께서 몸담고 있는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 발표 이후에 친문계의 반발 장면 또 있죠. 바로 최고위원 중에 유일한 친문계인 이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최고위원 사퇴하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신들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논의들이 이 최고위원회의 안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민정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 광진을 지역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본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 나온 직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퇴 결심 배경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이 말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본인이 난 당을 최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자기가 낫겠죠. 오늘 오전 라디오 소식하실 때 같은 건 최고위 유지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 사퇴를 좀 원하시나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 중진 의원께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인터뷰를 이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커지고 있는 친명계 그리고 친문계의 갈등, 임계점에 도달한 이 갈등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했지만 다른 지역에 공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그럼 임종석 시장은 다른 지역에 투표하고 계십니까? 그건 뭐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전현희 위원장으로 위력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나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을, 사실 이 중구 성동 갑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상호 의원님들 간에 교차 토론,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임 전 실장 컷오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컷오프를 강행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 중에 한 명일 테고요.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니까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는데 그 배경에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아니 당무를 거부하지 말고 그럴 거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라. 이 말에 최고위원직을 던졌다. 이게 지금 고민정 의원 얘기입니다. 네네. 그 고민정 의원이요. 그 친문이기도 하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은 정청래 의원이 했기 때문에 뭐 수석 최고위원인데 2등이 누구냐면요. 2등이 고민정 의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차석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해가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정성호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한마디에서 사퇴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최고위원직에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고민정 의원이 홍익표 원내대표와 같이 이런저런 요구들을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거절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허울뿐인 명목만 있는 그런 그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요. 고민정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와 임종석 실장의 컷오프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비치냐면요. 예. 문 전 대통령을 그 컷오프한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렇게 녹록합니까? 친문을 갖다가 배제해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친명이 그렇게 강합니까? 여러모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들은 총선 승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우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겉으로야 뭐 명문정당 그렇게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는 멸문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예. 민주당의 한 전략공천관리위원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전략공천위원이 임종석 전 실장의 그런 그 공천 배제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 몸담고 있는 위원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임종석 전 실장, 나한테 전화를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좀 좋게 봐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걸 두고 설주환 실장님, 네. 이걸 두고 당내에서는 아니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어떻게 그런 비공개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까지 비밀까지 전부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밖에다 다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 유튜버가 이땡형 TV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친명 성향의 유튜브고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문제는 어찌 보면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비공개 원칙을 한 어떤 전략공관위의 어떤 청년 인사죠. 청년 인사가 이 유튜브에 와가지고 그것도 뭐 안 된다. 임종석은 안 된다. 어제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날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들은 또 이러한 뭐 추임새를 넣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 그 진행자가 임종석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죠라고 하는 동의를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도 전략회의 공간회의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 의사가, 그럼 전략공간회의에서 어떤 의사로 지금 진행되는가가 나와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그러면 이 지도부가 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도부는 도대체 그러면 유튜브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까? 이건 너무 불투명하고, 예. 이러니까 밀실공천.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오늘 임종성 전 실장의 어떠한 컷오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임종석 컷오프가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예.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친명이 아니니까? 라는 외에 답이 어떤 근거가 있죠? 누가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것이 그렇게 계속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시스템 공천이 맞는지 예. 그 시스템 뭔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 중성동갑 외에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임 전 실장의 희생을 요구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정성호 박범계 의원 인터뷰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말짱이 잘 하고 있는데 당을 희생했죠. 그리고 이제 분당 험지인 분당으로 가기로 했는데 전 임종석 전 실장도 당의 결정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당의 결정에 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경력, 특히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 경쟁력을 생각해서 좀 더 어려운 곳에 출마를 해달라고 하는 당의 요구도 그게 뭐 가당치 않은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희가 취재한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갈등을 좀 봉합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임종석 전 실장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보신 이 정성호 의원과 박범계 의원 얘기를 보면 처음부터 그냥 그럴 생각은 아예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처음에 임종석 전 실장이 성동갑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내에서 임종석 정도면 험지 나가야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친문과 어떤 친명 간의 격돌이 세게 나겠다,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경선이라도 시켜야 된다라는 게 또 당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어떤 공관위 쪽의 인사들의 발언을 보니까 그 시그널이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받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과 친문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 전체적인 총선의 컨셉을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종석 전 실장보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조금 탄압을 받고 조금 중도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전현희 전 권익위 위원장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친문 세력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각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일이 잘못되면 결과는 저는 이재명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치를 참 이상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송국건 본부장님,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를 한 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정당을 구축하려고 한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차기 당권의 그런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을 제거한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을 할 길이 없죠. 지금 본인이 당장 8월 달에 전당대회가 다시 있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다 재출마를 하든 아니면은 다른 대리인을 내세우든 해야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도 될 수가 있고, 또 차기 대권 도전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친문을 중심으로 비명계가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인 임종석 전 실장이 그것의 적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국회에 등판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종석 전 실장으로 상징되는 친문계가 약진을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조금 전에 뭐 고민정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나 이렇게 청와대 출신들도 공천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데, 청와대 출신만 딱 따지면 지금 18명이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4명이 단수 공천 받은 거예요. 그 상황이라면은 이 임종석 전 실장을 상징적으로 해서 친문계 세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고민정 의원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의 말에 대해서 말 때문에 나가는 것, 최고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처럼 했지만, 정성호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18호 국회의원회관 모임, 여기도 아무 직책이 없는 정성호 의원이 참석을 했죠. 참석을 해서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친문에서 고민정 의원처럼 그렇게 반발을 하려면은 아예 우리는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 최고위원장에서 물러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민정 전 최고위원들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 이거는 결국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 시킨 것은 마이웨이 선언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경고를 하든지 그 후유증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만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 갑자기 불참한다고 해서 참석한 것도 네. 아마 그것을 가늠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지 않나 싶어요. 예. 어느 정도 반발의 강도를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전공법으로 본인 나름대로는 전공법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도 나갔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지금 어떤 중간에 누가 나서서 중재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기자가 보고해온 내용도 추가로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모 의원, 민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공천 그 발표를 하루 앞두고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퇴를 했던 그분이 있죠. 정필모 의원인데 이분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투표 실시했던 여론조사 실시했던 그 투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본인이 관리할 때는 1, 2, 3, 4위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3위가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제외를 하고 이 4위였던 문제의 업체는 지방선거 때 에러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제외를 했었다. 이 업체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에부터 관여했던 이 여론조사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배제를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분과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한 곳을 더 추가해야 된답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정필모 의원 이분인데요. 선관위원장이 건강상 문제로 사퇴했다는 이분이 본인이 겪었던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오늘 의총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자가 허위 보고를 했고 그래서 내가 누가 전화를 했는지 밝히라고 하니까 그 실무자가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용납을 할 수 없었고 이 사람들을 믿고 일할 수 없어서 사퇴를 했다. 그러니까 최고위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문제가 됐던 성남시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 업체 홍익표 원내대표가 배제해야겠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여론조사에는 배제하겠다고 했던 그 업체를 갑자기 누군가가 끼워 넣었고 그게 누구냐라고 밝히라고 했더니 밝힐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본인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의원총회장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결국 이번 그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금 총책임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뭐 돈봉투를 갖다가 막 돌리더니 이제 심지어 여론조사까지도 조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못하러 합니까? 민심을 읽기 위해서, 민심을 읽어서 제대로 된 공천을 하고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믿지 못할 그러한 여론조사 기관을 선임해가지고 하는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백해무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나온 공천 결과에 대해서 후보 중에 저 같아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 같아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하위 20%가 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가고 당대표 경선에서 2등까지 했던 사람이 하위 10%가 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다 저런 거 아닌가? 저런 망가진 그 다음에 이제 부패한 시스템을 돌리니까 그러면서도 무슨 그 공천이 시스템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봤을 때도 진짜 한심하게 그지없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 여론조사 업체는 그동안 수행했던 여론조사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말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빼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었는데 경선을 책임졌던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필모 의원이 이거 문제 많았다. 이 업체가 끼는 과정에서 어떤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의원총회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정필모 의원이요.
그 업체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포함되게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허위 보고를 받은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이 의원총회 안에서 정필모 의원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오히려 담담하게 시간 순서대로 조목조목 말해버리니까 조금 어수선했던 의원총회장이 오히려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뭔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필모 의원의 발언 직후에 그런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주환 실장님.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발언만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이건 공선법상 위법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업무 방해죄라든지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거든요. 그 선거 업무, 그다음에 당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는지 말 못하는 당직자가 누가 시켰는지 말 못하는 그 사람이 이걸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에서 출제가 잘못되고 그 출제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하는가요? 재시험 보잖아요.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 뺄 테니까 앞으로 이건 상관이 없고 이제까지 한 거 평가는 공정해. 이렇게 하면 누가 믿습니까? 지금 이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특히나 이 여론조사 업체가 했던 대부분의 어떤 그 탈락하는 거 경선 하위 10%에 해당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많았다는 게 더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건은 글쎄요. 그냥 당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갈 문제는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사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이고 수사가 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변호사이신 이 설주환 실장님께서 지금 이 정필모 의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위법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남의 가죽을 벗기다가 손에 피칠갑이 될 거다. 이런 굉장히 험악하고 격정적인 얘기를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의 가죽, 그러니까 비명계, 비명계에 그런 컷오프를 시키면서 가죽을 벗기고 그걸로 친명계에 뭐 가죽 잠바를 입는다 이 얘기를 윤영찬 의원이 했는데 이 연장선에서 홍영표 의원이 남의 가죽을 벗기다가 당신이 이제 피칠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자기 가죽을 벗기자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호김 의원님, 홍영표 의원 아마 총대를 메고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내일 이제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기자회견을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미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선을 넘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정필모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 발언 이전에 이미 공천에서 탈락한 친명계 의원이나 정치인들 내부에서도 폭로전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공천 리스크 때문에 본인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어떤 식으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컷오프된 사람들의 그 억울함 여기에 아직까지도 그 뭐 여전사로 알려진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사퇴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은평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이런 몇 가지 또 주제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로 민주당의 운명은 상당히 그 반전의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모든 이슈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저희가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오늘 의총장에서 있었던 그런 의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실시간으로 확인돼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홍영표 의원은
남의 가죽을 벗기다가 손에 피칠갑이 될 거다 이렇게 격정적인 토론을 하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개인 사당을 만들어서 다음 당권을 잡으려 하냐.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듣는 그 얼굴 면전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표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제지할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었다고 하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 반발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200석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니 100석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우리 당의 화합을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하면서요. 잘못하면 다 같이 공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위 10% 평가를 받은 송갑석 의원도 한마디 했군요. 문재인 대통령 없이 이재명 대표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명문 갈등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없이 이번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비명계 의원들의 수위 높은 비판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있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서 과거 19대 총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정권 심판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친노, 친문리, 어떤 비노, 비주류와 격돌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점, 그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결을 돼야지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친문이 됐건 친명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당의 구성원들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기가 찬스일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민주당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단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위기가 찬스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가죽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죽 얘기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진통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예 살 수 없는 진통도. 계속해서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의 의미 분석해 드릴 텐데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패널 분들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친문계와의 전면전 선언일 뿐 아니라요.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한 명문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대외 공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4일 화기애애했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설주환 실장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여의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 그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삼총리와 전직 의장, 민주당 출신의 의장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떤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말이 아닌 어떤 그 상징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아마 저는 건의가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금의 사태를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하실지 지난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정말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영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전에 대통령 하실 때 영광로 선대위를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 어떤 각자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모두 다 영광로에 녹여서 정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영광로는 오히려 친문,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의원들은 다 영광로에 넣어서 녹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그 영광로인 것 같아서 영광로의 의미가 달랐구나 서로. 라는 것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오늘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말한 용광로가 그 용광로가 아니었다는 게 지금 설 실장님의 분석입니다. 아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가죽을 벗겨도 남의 가죽만 벗기고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도 다른 사람들만 다 집어넣고 나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 뜨거운 거는 다 친문만 겪으라고 하고 지금 보면요. 단수 공천받은 사람이 51명인가 되는데요. 그중에 그 친문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윤건영 의원. 그다음에 그 51명 중에 46명이 친명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용광로 운운을 합니까? 그다음에 친문들은 다 경선에 붙이는데 경선에 붙일 때 그냥 붙입니까? 족쇄를 갖다가 채워놓잖아요. 하위 10%, 하위 20%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지렁이만 또 못한 것이 아닌가 친문이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친문 그룹과는 원래 껄끄러운 관계였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멘토인 이해찬 전 대표와의 관계도 틀어질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최근에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공천은 줘야 한다 이런 의사를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걸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달에 오천을 함께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사겨서 성권 본부장님.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아버지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분입니다. 이런 분과의 정치적인 단절을 각오하고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 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선을 넘었다. 이재명 대표가 선을 넘었고 그 친문에서는 임계치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이해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찬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친문의 좌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친문은 상당히 악연이 있죠. 그 전에 2017년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때 전해철 후보와 경선할 때 굉장히 악연이 있어요. 양쪽에 열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세게 부딪혔거든요. 해경군, 김씨 이런 것만 다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문의 좌장인 이해찬 전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후원인 역할을 했어요.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후견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보좌관 출신인 이화영 전 보좌관을 그 경기도로 파견까지 시키고 그리고 또 외곽 조직에서 또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그런 이해찬 전 대표의 단 하나 말이겠죠. 임종석이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여기는 컷오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번에 연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했을 때 조금 전에 나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의 공천에 개입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친명, 비명 가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다선 중진은 좀 물러서면 좋겠다. 이것은 다선 중진은 친명 쪽으로 이야기한다는 해석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거부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본인의 후견인인 친문의 좌장 이해찬 전 대표의 권유까지 다
무시를 하고 묵살을 하고 일종의 묵살을 하고 이 인종적 컷오프를 간철을 시켰기 때문에 네. 친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만간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 이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은 또 어떻게 커질 수 있을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됐던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한 서울 성동갑에요. 한동훈 위원장도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윤희숙 전 의원을 공천을 한 상태죠. 한 위원장 행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의상 초록색인 거 보이시죠? 네, 저희 오늘 기후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맞춰주셨습니다. 다행히 집에 초록색이 있습니다. 여기 기후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이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이게 오늘 처음 봐요. 성동으로 고르신 이유가 기후 문제를 얘기하기 가장 좋은 지역을 고른다면 여기 아닐까요? 과거 굴뚝 시대의 한 정점이었던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고 살릴 수 있는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 이동점에 있는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지역이죠. 선거에 있어서 유충지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 윤희숙 후보가 있어서 더 든든한 건 맞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공천을 확정지으면서 이제 중성동갑의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전현희 대 윤희숙, 윤희숙 대 전현희의 대결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됐는데요. 같은 여성 정치인이신 이정옥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이곳 선거가요? 전현희 전 의원의 경우에 실제로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그 윤석열 정부 초반에 그 나름대로 핍박받는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구축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치를 할 때 마치 또 핍박받으면서 인동처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그런데 이 경우의 경우는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 되면서 그 자리를 전현희 전 의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중도나 무당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애써 강조하는 여성 전사 3인방 중에 그래도 대중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전현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임종석 그 전 실장이 컷오프된 자리에 그리고 상대가 윤희숙 전 의원인데 이 지역이 과거에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했지만 지금 상당히 지형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 아파트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이번 총선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의 핫플레이스가 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전현희 전 의원 민주당에서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이라고 했었죠. 전 위원장도 스스로 전사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네, 그리고 근데 반드시 저희도 결과를 낸다. 윤석열 정권에서를 대단하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전사로. 설주환 전 실장님은 이곳의 구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성동갑이죠. 이제 중구가 아마 개편이 될 거예요. 네. 아마 중구 종로랑 아마 합쳐지는 걸로 지금 선거구 획정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최근에 아마 그쪽을 가보신 분들 아마 동네가 많이 달라졌던 거 느끼실 거예요. 동호대교를 지나면 예전에는 그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동호대교를 지나면 압구정이에요.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남이거든요. 거기가 강남갑입니다. 거기에 많이 살던 젊은 층들이 다리를 건너서 바로 새로 정착하는 곳이 지금의 성동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과거에 국회의원도 재선까지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도 거기에 정말 수많은 임종석 실장을 빼고 여러 사람 넣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뭐 추미애 장관도 넣어봤다가 다른 뭐 조상호 변호사도 넣어봤다가 다 경쟁력이 안 되니까 다 빼고 결국에는 임종석을 공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남았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금 정권 심판론에 기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최근에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각 당,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의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그분들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음은 벌써 1번과 2번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10%에서 15%의 스윙부터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편차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불과 3달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봤습니다, 우리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때와 완전히 정반대가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연히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폭정에 심판을 하신 거라 보는데 저는 이번 선거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40일 남은 이 기간 내에 정신 못 차린다고 한다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공천 시기만 지나가면 우리 선수만 보면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데요. 중도층은 과정도 봅니다. 예. 그 점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 실장님께서 삼지대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양당의 시각보다는 삼지대 시각으로 이렇게 또 이 지역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면 그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민주당 이렇게 내용이 격심한데 공천 결과를 바탕으로 연쇄 탈당도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에 하위 10% 통보를 받은 대전 대덕구의 박영순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고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밀려서 컷오프됐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방탄과 사육을 위한 전체주의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낮거나 필요성이 약해지거나 심기를 거스르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일당은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도덕적 수준, 심지어는 준법 정신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공천 탈락에 반발을 해서 민주당에서 탈당 도미노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였던 분들 외에도 30 의원이 내일 탈당을 한다고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고요. 이상원 의원도 경선을 하지 않으면 나 탈당하겠다. 이곳이 울산입니다. 진보당에게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주겠다고 한 곳에 현역 민주당 의원이 나 경선 안 시켜주면 또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타 죽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 사람입니까? 보살이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런 분들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1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으나 저렇게 있으나 나가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탈당이 시작될 것은 서른 의원이 최소한 5명 이상이 나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시기와 그 몇 명이냐 그 숫자의 문제이지 탈당 러시는 불가피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러한 탈당 러시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들이 그 자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서른 의원 내일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요. 고별사를 하고 내일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도 당을 이끌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서른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심한 분은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십니까? 5명이 넘어갈 정도. 뭐 그렇게 될는지는 그것은 의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은 어떠세요? 네,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결례가 될 수 있다. 설주환 실장님, 새로운 미래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서른 의원 말대로라면 지금 김종민 의원이 가 있죠. 그리고 박영순 의원이 새로운 미래 간다고 했으니까 2명이 있고 여기서 5명 이상 나간다고 하면 7명이 되는데 그러면은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접촉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뭐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이낙연 공동대표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런 접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듣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쪽에서는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낫겠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때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는 같이 지금의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상황을 진짜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민주당의 정신을 다시 한번 재건설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네. 그 성과는 언제쯤으로 좀 아마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집단이 됐든 개별적이 됐든 저는 어찌 보면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의 선택이 저는 각자의 지역구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새로운 미래를 와서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정당에 와서 출마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나는 뭐 지역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하실 것으로 보고요. 예. 저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라든지 아니면 저희 3지대에서는 이분들과 같은 연대를 해서 어떠한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야당이 제대로 된 심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점을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컷오프를 계기로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서 일제히 총선에 출마한다면 이번 총선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린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요. 별로 뭐 탈당자와 탈당 예고자들한테 뭐 갈 테면 가라 이런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을 향해서 술 마시고 질의하느냐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던 분이다 이렇게 공격했던 친명계 조상호 변호사 오늘 또 나섰거든요. 들어보시죠. 이수진 의원 본인 입으로 자기가 친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친명 횡재가 되는 겁니까? 이수진 의원이 정말 뛰어나고 실력 있는 의원이어서 친명이 아니어도 공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데려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했던 의원 아닌가요? 정호기 의원님, 그러니까 뭐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는 정당했다 뭐 이런 일환의 주장이긴 한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지금 서울 중성동갑에 갔으니까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공천 동작을에 좀 유력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수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여론조사 돌려보면 그나마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자기였는데 지금 컷오프를 시켰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 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예를 든다면 백현동이라든지 또는 뭐 그 정치 자금과 관련한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계에서 이수진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명계에서 컷오프 되거나 출마가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내부 폭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경고음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전략 공천이 되더라도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경기도 법인카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의 첫 재판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후속으로 보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김 씨 측이요. 비서인 배모 씨와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의 변호인의 주장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 녹취록이나 법정 증언을 통해서 사모님과 수행원인 서모 씨는 알지 못하게 해라.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너 얼굴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당부를 했었던 상황이어서 전혀 공모 사실이 없습니다. 이미 이런 공모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고. 김 씨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검찰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요, 식사 모임을 주선을 지시를 했고 식사 대금도 결제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씨가 식사 모임을 주선을 지시했고 식사 대금도 결제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화면이거든요. 변호사가 변호를 하려면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칠준 변호사님이 굉장히 경력이 많은 변호사님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변론을 하나 전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첫 번째, 김혜경 씨가 누구랑 밥을 먹었습니까? 국회의원 부인들이랑 먹었어요. 왜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먹은 겁니다. 그런데 결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도는 일개 사무관인 배모 씨에게 법인카드를 막 줍니까? 경기도는 사무관들한테 법인카드 막 주고 막 쓰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배모 씨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받은 그 법인카드를 갖다가 씁니까? 그런 것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상한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변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김혜경 씨 측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공모관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뻥이 모래밭에다가 그냥 머리 박고 나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 2일 저 날짜에만 법인카드 썼습니까? 그다음에 그 조명현 씨에 의해서 밝혀진 게 뭐냐면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뭐 했습니까? 소고기 사 먹었잖아요. 샌드위치 사 먹었잖아요. 제수 음식 샀잖아요. 거기에다가 복집에서도 긁은 거 나오고 더 결정적인 거는 과일값으로만 1,000만 원치 썼다면서요. 그런데 2021년 8월 2일에만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게 김혜경 씨 모르겠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국민들뿐만 아니라 판사를 좀 이렇게 바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3월 18일에 공판 준비기일 한 번 더 있으면서 그때 판사가 이제 빨리 그 재판을 마무리한다라고 했으니까 법원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판결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김혜경 씨는 과연 이 밥값을 어떻게 계산했다고 이해하고 있냐, 기억하고 있냐, 이게 질문이었는데요.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했대요. 김혜경 씨 측이요. 김혜경 씨 본인 식대는 선거카드로 자기 선거카드로 결제를 했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각자 지불했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다음이요. 다른 동석자들, 이게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 얘기할 겁니다. 이 국회의원 부인들도 각자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지금 대선 후보 부인이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 먼저 만나자고 주선을 해놓고 그렇게 만난 모임에서 밥값을 각자가 내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스텝으로서 보좌관으로서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요. 이 선거 후보자도 그렇지만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실 이 선거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고지를 해줍니다. 제대로 된 보좌관이라고 하면. 저는 그랬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본인의 밥값은 본인이 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우자의 선거를 같이 한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밥값은 본인이 내야 된다는 의식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요즘요 선거 때 밖에 나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들이나 배우자들이
뭐 음료 제공, 식대 제공 못한다는 거 웬만한 국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혜경 씨가 본인의 밥값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혐의가 많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자꾸 본질이 다른 데로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이 본질은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김혜경 씨가 그 밥값을 경기도 카드로 내는 걸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소고기를 먹었는지 뭐 소를 사 먹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퍼져나가는 것은 본질이 흐려지는 거다. 지금의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혜경 씨가 그때 밥값을 본인 건 냈는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른 그 국회의원 배우자들의 식대까지 내는 걸 알았냐 몰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혜경 씨가 이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이 그 모임 자리에 있었던 그 값을 지불했는지를 알았냐 몰랐냐 이게 핵심인데 조명윤 씨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김혜경 씨가 그날 자리를 배 씨에게 모으라고 지시를 했고 또 그 배 씨가 공무원 A 씨한테 식사 대금 결제를 하라고 12만 원 내로 결제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를 수 없지 않냐 이겁니다, 송 본부장님.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알았냐 몰랐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김혜경 씨 쪽에서 거짓말을 하는 정황이 있어요. 거짓말 정황까지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뭐 많이 청구를 해보셨다고 했지만 저도 선거 취재 많이 해봤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요, 그냥. 그리고 첫 번째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김혜경 씨가 그 배수연 씨 쪽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계산한 걸 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서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는 다시 말을 좀 바꾼 것이 각자 계산한 걸 알았다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걸 몰랐다. 그러면은 저 서울에 있는 중식당 상당히 그 점심 식사치고는 꽤 비싼 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법인카드 사용한 줄 몰랐다. 그러면은 누가 돈으로 계산을 했는가? 설마 그 어떤 뭐 수행비서 공무원 한 사람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돈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야 당연히 본인이 김혜경 씨 본인이 안 했으면은 그 법인카드로 사용한 걸 다 알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자 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을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지어낸 것처럼 보여요, 저에게는. 예. 그러면 아니 그때 보면은 이 김혜경 씨는 오히려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배우자들이 오히려 갑이죠. 이 본인이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려고 하면은 표를 가지고 있는 쪽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걸 본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라고 그 배모 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자 돈을 내게 했다. 이것은 그 상식적으로 그 국회 주변에서 통용되는 이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는 첫 재판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김혜경 씨가 법화를 알고 있었을 거다 하면서 내가 내준 그 객관식 질문에나 답을 하라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객관식 문제 드렸죠. 거기 답이 없으시죠?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하늘에서 과일이 뚝뚝 떨어지진 않잖아요. 하늘에서 일제 샴푸가 뚝뚝 떨어집니까? 누가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몸종처럼 공직자를 부려먹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그럼 거기 답을 해야죠. 김혜경 씨가 답을 할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 샤워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일제 샴푸가 매번 채워져 있고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염치를 아는 정치를 해야 한다. 김혜경 씨의 재판 소식도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의총장 참석 전에요. 어제는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었는데 오늘은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선 겁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역시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지금 재판 출석이 이어지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각된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혁진 변호사님, 지금 오늘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검찰 수사를 향해서 정치 보복 행위다 이러면서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내가 정말 유착을 했다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사업권 주면 되지 괜히 뭐하러 이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쳤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요.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백현동하고 달라가지고 대장동에는 원주민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 땅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땅을 헐값에 그냥 순순히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였느냐? 수용이 필요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성남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성남시설공단을 개조해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쭉 거쳐가지고 한 거고요. 백현동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백현동은 땅 소유주가 그 식품연구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남도계공 같은 그런 공사가 필요하지가 않죠. 수의계약으로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네. 그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거기가 자연 녹지니까 제대로 된 수익성을 갖다가 최대한 거둘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러면 이제 종상향 4단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제 있었던 재판은 무슨 재판이었냐면요. 위증교사죄 재판 아니었겠습니까? 네. 위증교사죄 재판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도 김진성 씨가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 증언을 갖다가 했고요. 오늘 재판은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었는데 오늘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 민간의 사업권을 주는 게 문제라면 그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아니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성남도계공의 이익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이익을 이재명 대표가 민간에게 벌게 3천억을 벌게 해줬다 이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민간에게 넘기지 말라는 거는 그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설 실장님 어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타난 보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산 LCT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할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어떤 성남개발공사가 얻었어야 될 이익을 민간에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개발공사가 충분히 얻었어야 될 이득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얻었어야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만배라고 하는 그 일당 등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천억의 이득을 가져가는데 오히려 방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입증을 할 것이고요. 판단은 어차피 재판부가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지난한 이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텐데 이제 지켜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대장동에 의해서 백현동과 관련해서요. 전날에 어제 이 김진성 씨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같은 공동 피고인이죠. 이 김진성 씨의 입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사업에 로비스트인 이 김인섭 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건데 송국권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씨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김진성 씨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브로커로 참여를 한 그 시점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은 나와 관계가 멀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는 처음에 성남시장 선거할 때 선대본부장 지내고 했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2년부터 나하고는 관계가 틀어져서 연락도 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편의를 봐주느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입장이었어요. 2012년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다.
근데 물론 본인이 연락이 없어도 정진상 씨가 그 중간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특히 오늘 어제 법정에서 김진성 씨가 이 공개를 한 거는 2018년 이야기. 검찰이 이제 공개를 했죠. 녹취록을 꺼냈는데 검찰 녹취록이 2018년에 녹음된 거를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이 김진성 씨도 사실은 김인섭 씨와 같이 그 백현동 개발의 그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2018년에 이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물어봤다는 거죠. 김인섭 씨 최근에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진성 씨가 그 사람은 지금 백현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알고 있다는 뜻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2012년 이후에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와 모르고 그 관계가 다 끊어졌다, 단절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일종의 그 허위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어제 법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서 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 김진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로비스트 허가방으로 불렸던 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그 관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이 김인섭 씨를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대 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어제 그 다른 법정입니다만 어쨌든 법정에 나란히 섰던 이재명 대표와 또 부인 김혜경 씨가 모두 모르쇠 전략으로 그리고 전면 부인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재판이 이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부부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같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왜냐하면 김칠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그 일과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다 하니까 비슷한 변호사들한테 변론을 갖다 받으니까 전략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전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단 다 부인하고 본다. 두 번째는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판 기일 좀 연기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 인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게요. 어제 했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도 3월 18일 날, 그다음에 김혜경 씨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3월 18일 날 공판 기일과 공판 준비 기일이 딱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김혜경 씨나 이재명 대표나 굉장히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 무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제 경험상 만약에 억울하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갖다 임하는 태도는 정반대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뭐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여러모로 이렇게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내달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총선 승리 결의를 다진다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로 명문 갈등이 일파만파 커졌는데 정호기 의원님, 지금 여당은 본격적으로 총선에 전국을 순회한다. 굉장히 여당과 야당이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월 초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첫 총선 필승 결의 대회를 합니다. 사실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 리스크 그리고 공천 파동으로 완전히 지금 마치 또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그 전국 순회를 합니다. 4월 5일에는 울산을 돌고요. 3월 6일에는 경남과 부산을 다시 방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구본부장님.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호남 방문은 아마 두 번째인데 첫 시작을 광주로 잡은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뭐 광주에서 당선자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지금 뭐 중도층 그리고 또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도 이 정성을 들인다. 그리고 뭐 국민 모두의 국민의힘 이 이미지를 지금 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산을 비롯해서 좀
유리한 지역을 가는데 저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 초반전에 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천이고 하나는 현장 방문인데 공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어쨌든 매끄럽게 공천을 하는 쪽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이죠. 그리고 하나는 그 당 대표가 하는 게 현장 지원 방문인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경기도를 중심으로 계속 갔죠. 그리고 특히 오늘 그 중구 성동갑 지역에 간 것은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오늘 그 자리에서 윤희숙 그 후보와 같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과연 의원이 이렇게 일정을 맞췄을까? 그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정되는 시점이 한 오늘쯤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의원이 그렇게 맞았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기획이라면은 상당히 현장 방문해서 대단한 그 계획력을 보인다. 그리고 그 공천에서도 지금 앞서고 있지만 현장 방문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지금 이제 훑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은 서울과 수도권만 했다가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주 3회 재판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인천 계양을에 또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양쪽의 초반 선거전이 양쪽 대표에 의해서 확연히 지금 갈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민주당은 공천 갈등 그리고 재판 여기에 매여 있다면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총선에서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 이런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낸 대장동 의혹의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오늘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도덕성이 없다 못해 죄책감조차 없는 정치인. 더 이상 우리 뻔뻔한 정치인들을 더 이상 이 계양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뻔뻔해도 잘 살 수 있고 정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인천 계양을에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찾아서 원전 장관의 힘을 실었습니다. 후원 회장인 이천수 선수도 함께 했는데요. 그것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 들어왔죠? 얼짱각도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진짜 요거 한번 하죠. 요거. 뭔지 알아요? 유튜브 이름입니다. 자, 손가락 3개로 여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선수 지금 며칠 뛴 거죠? 한 일주일 정도. 남은 40일 넘은 기간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확 밀어줘보라. 그랬으면 쓰겠네.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앞서 보셨던 유동규 전 본부장도 총선 열심히 뛰겠다면서 개소식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 현장 최고위를 인천에서 열었는데도 본인 지역구는 못 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 본인 지역구에 무슨 딱히 뭐 못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을 방문한 김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저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계양을에 출마를 하면서 마치 완주는 안 할 것처럼, 그러니까 단일화는 이미 예정된 상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계양을 주민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어쨌든 계양을이 됐던 인천이 됐던 전국의 유권자들이 우리 정치인에게요, 아무리 실망을 하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눈높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눈높이에 들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선거 치르면서 가장 힘들고 난감한 게 돌발 상황입니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선거에서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후원회장을 맡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4년 전에는 또 민주당 후보를 또 도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4년 전에 민주당을 돕다가 이번에는 정반대인 국민의힘을 돕겠다면 그 납득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계양이 발전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거에서 보기 힘든 이런 행태들이 계양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트로트의 황제 가수 나훈아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 소식만 쭉 다루다가 오랜만에 모처럼 이렇게 또 시사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트로트의 황제인 가수 나훈아 씨가요, 데뷔 58년 만에 마지막 콘서트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공개한 제목의 편지 고마웠습니다라는 보면요, 이렇습니다. 네,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훈아 씨 아시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큰 사랑을 받아왔죠. 열정적인 무대 그리고 특유의 입담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런 나훈아 씨가 갑작스럽게 은퇴하겠다는 소식을 해서 굉장히 팬들이 당황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정호김 의원님, 팬들 충격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나훈아 씨를 좋아하는 중년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지금까지도 트로트 많은 가수들이 나오지만 나훈아라는 가수만큼 존재감을 부각시킨 가수가 몇이나 될까 할 정도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한 데다가 그 노래 중에 소크라테스를 연상하는 또 노래도 네.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그분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적인 목소리가 정치권에 상당히 울림을 주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1시간 이상 얘기한 정치권에서의 그 상식 없음, 비상식을 넘어서 몰상식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런 대형 가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더군다나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큰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스형 그 노래를 여야가 앞다퉈서 국감장에서 한번 틀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스 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예,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장관님,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안 빠지게 웃는다. 죽어도 오만이 또 내일이 두렵다. 김건희 특검,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습니까?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나훈아 씨의 노래가 나온 건요, 2020년 추석에 15년 만에 방송에 출연했던 이 나훈아 씨의 촌철살인 발언들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는 지금 이 발언인데요. 지금 총선 국면에서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볼 대목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저는 텔레비 뉴스만 보는데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뒤틀린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국회의원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누가 뽑았느냐? 우리가 직접 뽑지 않았냐?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요. 아무데나 길바닥에서 절한다고 찍어주지 말고 단디 찍어야 된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번에 4년마다 나와가지고 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단디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이 테스트행을 통해서 들려준 일침, 여기에 국민들도 많이 반향을 하고 그런 감상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